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큰며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댁에서 20년간 겪어온 일들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큰며느리이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매년 시댁 제사를 혼자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고, 결국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사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댁 식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댁은 전통을 아주 중시하는 집안이에요.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제사는 정말 엄숙하고 정성스럽게 지내왔어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까지 해서 1년에 제사만 4번이에요. 거기다 명절 차례까지 하면 정말 1년 내내 제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제사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서툴러서 시어머니가 거의 다 하시고 저는 옆에서 심부름만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면서 제사 준비를 저에게 맡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시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 시누이는 이미 시집을 가서 멀리 살고 있었고 둘째 시누이는 아직 미혼이었어요. 당연히 둘째 시누이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둘째 시누이는 제사 준비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면서 번번이 피하더라고요. 첫 번째 제사 준비를 혼자 했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시어머니께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대답을 해주시긴 하는데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배워서 하라는 식이었죠. 제수용품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나물 5가지, 전 3가지, 탕, 밥, 술 준비까지 정말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것도 제사 전날부터 밤새워서 준비했는데도 겨우겨우 끝냈어요.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튀기다가 데이고 정말 온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나서 뒷정리까지 다 제가 해야 하더라고요. 제사 지내느라 지친 남편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시고 둘째 시누이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면서 후다닥 나가버리고 결국 제가 혼자서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니까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그때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자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새댁이고 시댁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둘째 시누이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생각했죠. 시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제사 준비를 하거나 적어도 함께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첫째 시누이는 멀리 살아서 제사 때만 와요. 그것도 제사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제사 끝나자마자 바로 가버려요. 제사 준비는 구경도 안 하고 먹기만 해요. 둘째 시누이는 가까이 살면서도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당당해졌어요. 둘째 시누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가 큰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시집간 딸이니까 손님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저만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참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누이들 편만 드셨어요. 딸들은 손님이라고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마다 혼자서 제사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아프든 제가 몸이 안 좋든 상관없이 제사 준비는 무조건 제 몫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사 준비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사 준비를 대충 할 수도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바로 눈총을 받았거든요. 특히 첫째 시누이가 정말 심했어요. 제사상에 올린 음식 맛을 보고는 짠맛이 좀 부족하다. 간이 좀 세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얘기해서 다음번엔 더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도 제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고열이 나고 몸살이 심해서 거의 비틀거리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첫째 시누이가 와서 하는 말이 음식에서 약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파도 참고 준비한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누이 말이 맞다면서 다음부터는 몸이 아파도 더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라고만 해요. 어차피 조상님이 드시는 게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서도 정작 제사상에 뭔가 부족하면 저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봐요. 정말 이율배반적이죠. 평소에는 대충 하라고 하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제 잘못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 준비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다 준비해야 해요.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다시 데워서 내놓고 부족한 반찬들을 더 만들고 밥도 새로 지어야 해요. 시댁 식구들은 제사 끝나면 배고프다면서 빨리 밥을 차려달라고 해요. 저는 새벽부터 음식 만들고 제사 지내느라 정신없었는데 또 밥상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수가 많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째 시누이는 자기 가족까지 데려와요. 남편이랑 아이들까지 해서 4명이나 더 와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야 할 음식도 그만큼 더 많아지죠. 그런데 미리 얘기도 안 해줘요. 제사날 돼서야 가족들 데려온다고 하니까 음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제가 급하게 음식을 더 만들어야 해요. 마트에 뛰어가서 재료 사오고 후다닥 만들어서 내놓으면 왜 이제야 나왔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죠. 둘째 시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음식 투정만 해요. 이건 너무 짜다. 그건 너무 싱겁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음식이 훨씬 맛있다고 자랑도 해요. 그럼 내가 만들어 보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어요. 시댁에서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번엔 더 잘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준비하고 시누이들은 와서 먹기만 하고 트집 잡고 뒷정리도 제가 다 하고 이런 일이 2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들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 거라고.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공평하게 역할을 나눠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제가 계속 혼자 하니까 아예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준비는 큰며느리 일이라고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라도 계실 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시어머니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차림부터 문상객 음식 준비까지 모든 걸 제가 했어요. 시누이들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자기들은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장례식 끝나고 유산 상속 얘기할 때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더라고요. 특히 첫째 시누이가 정말 심했어요. 자기가 큰딸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우기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겨두셔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시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평소에는 효도도 안 하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달라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정말 제가 시댁의 모든 제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까지 해서 1년에 4번이에요. 거기다 명절 차례까지 하면 정말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시아버지 제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할 뻔한 일이었죠. 제사 일주일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제수용품을 사오고 집에서 나무를 다듬고 전 부칠 준비를 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사 이틀 전에 첫째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이번에는 자기 시댁 식구들도 데려올 거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까지 해서 6명이나 더 온다는 거죠. 그것도 제사 이틀 전에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원래 준비한 음식으로는 절대 부족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첫째,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큰며느리니까 알아서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제사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다시 시장에 가서 재료를 더 사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사 전날 밤에 둘째 시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친구 가족을 데려올 거라는 거예요.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전통 제사를 구경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사가 구경거리입니까? 조상님께 드리는 엄숙한 의식인데 친구를 데려와서 구경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외국인까지 와서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뭐 부족할 텐데 말이에요. 둘째 시누이한테 좀 곤란하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너무 속 좁다고 친구한테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는 건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 밤새워서 음식을 더 준비했어요. 외국인 친구가 와도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전 몇 가지를 더 붙이고 나물도 더 만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제사 당일 아침에도 바빴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정말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사 시작 1시간 전에 시누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꼭 가관이었어요. 첫째 시누이가 제사상을 보더니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음식 가짓수가 적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부족한지 물어봤더니 생선구이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선구이까지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시누이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둘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친구한테 한국 제사상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생선구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외국인이 와서 보는데 너무 허술하면 한국 문화가 수준 낮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음식에 대해서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요. 하지만 제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생선을 사러 나갔어요. 마트에서 생선을 사와서 급하게 구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 끝나고 첫째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생선이 좀 타왔다고. 다음번에는 더 신경 써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자기들이 갑자기 생선구이를 하라고 해서 급하게 한 건데 그것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손님들이 와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첫째, 시누이가 데려온 시댁 식구들과 둘째, 시누이가 데려온 외국인 친구까지 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와 있었어요. 음식이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특히 밥이 부족해서 급하게 더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밥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첫째 시누이 시어머니가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 시누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큰며느리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손님이 와 있는데 밥도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사람이 6명이나 더 온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한 건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둘째 시누이 친구도 문제였어요. 한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계속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시누이한테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더라고요. 아마 음식 맛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같았어요. 둘째 시누이가 친구를 달래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었어요. 외국인 입맛에는 한국 음식이 좀 짜다고 다음번에는 간을 좀 약하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사 음식은 조상님께 드리는 거지 외국인 친구 입맛에 맞추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잘못 만든 것처럼 말하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가 진짜 문제였어요. 설거지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시누이들은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저 혼자서 그 많은 설거지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설거지는 제가 혼자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너무했어요. 사람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왔으니까 설거지할 것도 그만큼 많았거든요. 제사상에 쓴 그릇들까지 해서 정말 끝이 안 보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시누이들은 손님들이랑 즐겁게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이런 일을 반복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제사 준비를 도와줄 만한데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하고 남편은 피곤하다고 쉬고 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 시누이가 부엌에 들어와서 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내년 제사 때는 음식을 좀 더 다양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시댁 식구들이 음식이 좀 단조롭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갑자기 사람만 더 데려와서 고생시켜 놓고 이제는 음식이 단조롭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말했어요. 그럼 언니가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했더니 첫째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시집간 딸이라서 손님이고 큰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직장도 다니고 바빠서 제사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파트타임이지만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저만 한가한 것처럼 말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둘째 시누이도 와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자기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언니가 제사 준비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꾹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한테 제사 음식 자랑을 했는데 친구들이 맛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제사 때 친구들 몇 명 더 데려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사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조상님께 드리는 엄숙한 의식을 친구들 구경거리로 만들고 음식 맛보러 오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둘째 시누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언니가 너무 좁다고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시할아버지 제사는 정말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말이에요. 시할아버지 제사가 다가오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해온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족회의를 제안했어요. 남편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이번 제사는 시누이들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역할을 나눠서 하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괜히 그런 얘기해서 집안 분위기 나빠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시누이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혼자 고생한 건 이해 안 해주면서 시누이들 사정만 이해하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시누이들한테 직접 연락했어요. 먼저 첫째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이번 제사는 함께 준비하면 어떨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첫째 시누이 반응이 정말 차가웠어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제사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니가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되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둘째 시누이한테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고 제사 준비는 큰며느리가 하는 게 원래 우리 집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바쁘다고 20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이제는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는 파트타임이니까 시간 여유가 있다고. 자기들은 풀타임으로 일해서 더 바쁘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일의 형태가 다르고 해서 제가 한가하다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파트타임이라고 해도 집안일, 아이들 일, 시댁 일까지 다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할아버지 제사 일주일 전에 첫째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자기 회사 상사 가족까지 데려온다는 거예요. 상사가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제사를 구경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사를 뭘로 하는 거예요? 회사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조상님의 제사를 이용하는 건가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첫째 시누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승진이 걸린 문제라고. 언니가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음식 조금 더 준비하는 거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별로 힘들지 않다고요? 20년 동안 혼자 준비해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첫째 시누이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걔가 너무 고집을 부린다고 불평했나 봐요. 남편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누나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누나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상사한테 좋은 인상을 주면 승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제사 준비를 해왔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시누이 승진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럼 남편이 도와달라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회사 일이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고. 원래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첫째 시누이 상사 가족까지 와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걸었어요. 시누이들도 반드시 와서 도와야 한다고. 설거지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첫째 시누이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자기도 일찍 와서 도와주겠다고. 둘째한테도 얘기해서 함께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기대를 했어요. 드디어 시누이들이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사 전날이 되어서 둘째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준비 도와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실망했지만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첫째 시누이라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사 당일 아침에 첫째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상사 가족이랑 함께 오는데 미리 와서 준비하면 이상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결국 또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제사 끝나면 더 이상 혼자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제사 당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야 했으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렸어요. 나물 8가지, 전 5가지, 탕 2가지, 생선구이, 고기구이까지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제사상을 다 차렸어요. 그런데 제사 시작 30분 전에 첫째 시누이가 상사 가족이랑 함께 왔는데 상사 부인이 제사상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첫째 시누이가 급하게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하는 말이 상사 부인이 제사상 배치가 좀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전통 제사상이랑 다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제사상을 차려왔는데 갑자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상사 부인이 전통 문화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혹시 틀린 게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사 시작 30분 전에 갑자기 제사상을 다시 차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외부 사람 말 때문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제사상을 다시 정리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상사 가족이 계속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조상님께 드리는 엄숙한 의식인데 마치 구경거리처럼 만드는 것 같아서 정말 불쾌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상사 부인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음식 맛을 보더니 간이 좀 세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입맛에는 좀 짜다면서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첫째 시누이가 저한테 와서 죄송하다면서도 다음번에는 간을 좀 약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사 음식을 외국인 입맛에 맞추라는 건가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상사 부인이 첫째 시누이한테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한국의 큰며느리들은 정말 고생이 많다면서 자기라면 절대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째 시누이한테 언니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조언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보기에도 제가 너무 혼자 고생하고 있다는 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첫째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통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큰며느리가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외국인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상황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시누이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저만 고생시킬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거지 시간이 되었는데 역시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첫째 시누이는 상사 가족이랑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남편은 상사랑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또 혼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요? 언제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결심했어요. 다음 제사는 정말 다르게 하겠다고. 더 이상 혼자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시누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예 제사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에요. 시할머니, 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첫째 시누이한테서 정말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이 한국 전통 제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과정을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사를 다큐멘터리 소재로 쓰겠다는 거예요? 조상님께 드리는 엄숙한 의식을 촬영거리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료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강하게 거절했더니 첫째 시누이가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둘째 시누이한테서도 황당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직장 동료들이 제사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번 제사 때 만든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사 음식을 배달 음식처럼 생각하는 건가요? 조상님께 올린 음식을 상품처럼 팔라는 건가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어차피 남는 음식인데 왜 그렇게 아까워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요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이런 기회에 부업도 시작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제사 음식으로 부업을 하라는 소리를 듣다니요. 시누이들이 제사를 뭘로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누이들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편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시누이들 말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요즘은 전통 문화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인데 왜 거절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돈 얘기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남편이 직접 제사 준비를 해보라고.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해왔는지 알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제사 준비 방법을 모른다고.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아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시할머니 제사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 혼자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제사 일주일 전에 시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이번 제사는 3명이서 역할을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어요. 첫째 시누이는 전류를 담당하고, 둘째 시누이는 나물류를 담당하고, 저는 밥과 국, 탕을 담당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들 반응이 정말 차가웠어요. 첫째 시누이는 자기가 전 부치는 법을 모른다고 하고, 둘째 시누이는 나물 무치는 게 너무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제사 전날에 와서 함께 준비하면서 배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런 거 배울 시간 없다고. 언니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계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요리에 소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요리에 소질이 없으면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20년 동안 배워가면서 한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혼자 할 수 없다고. 시누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사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언니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잘해오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둘째 시누이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언니가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고생한 게 이기적이라고요?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누이들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제사 3일 전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누이들이 안 도와주니까 남편이라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제사 준비하는 법을 모르니까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까지 혼자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가족 중에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20년 동안 헌신해온 게 이런 대우를 받을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하겠다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만약 시누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예 제사를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제사 이틀 전 밤에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시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했어요.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혼자서는 정말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니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갱년기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갱년기 탓으로 돌리는 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둘째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가 요즘 너무 신경질적이라고.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변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저만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정말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제사 전날까지도 아무도 도와주겠다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새벽 3시까지 고민했어요. 정말 혼자서 또 제사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라는 걸 인정했어요. 제사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대로 준비를 시작하는 대신 저는 다른 일을 했어요. 캐리어를 꺼내서 옷가지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서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8시쯤 남편이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벌써 제사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시간인데 제가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친정에 가겠다고. 제사는 시누이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제사 날에 어디를 간다는 거냐고. 미쳤냐고 소리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제사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할 수 없다고. 시누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제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시누이들한테 연락해서 와달라고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여러 번 부탁했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첫째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첫째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사 당일에 갑자기 와서 뭘 도와달라는 거냐고.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미리 부탁했는데 안 와줬다고 하니까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시누이한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아직 아프다면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둘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언니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와서 시누이들이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만 참고해달라고. 다음부터는 꼭 시누이들이 도와주게 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약속을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안 한다고. 시누이들이 와서 직접 해보라고요. 남편이 정말 당황했어요. 제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준비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저는 나가겠다고 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집을 나섰어요.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사를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도 들었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면서 이제는 당신도 좀 편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오후 3시쯤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누이들한테 다시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럼 제사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직접 해보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사 준비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그럼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왔는데 하루 제사 못한다고 죄송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정말 조상님께 죄송하다면 앞으로는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라고. 혼자서 다 하게 만든 게
더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오후 5시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첫째 시누이였어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언니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제사 날에 집을 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첫째 시누이한테 차분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심하다고 하냐고요. 정말 제사가 중요하다면 직접 와서 해보라고 했어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제사 준비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배워서 한 거라고. 20년 동안 배울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녁 7시쯤에 둘째 시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둘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제사날에 그럴 수 있냐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둘째 시누이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한 게 이해 안 된다면 이번에는 직접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10시쯤에 남편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결국 제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누이들도 안 와주고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2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친정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음식도 해주시고 20년 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온 건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화나 있던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시무룩한 톤이었어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언니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또 무슨 불평을 하려나 싶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째 시누이가 계속 부탁해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친정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첫째 시누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첫째 시누이가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제사날 자기가 직접 제사 준비를 해봤다는 거예요. 언니가 나간 다음에 남편이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제사 준비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나물 5가지만 준비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다는 거예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나물 하나 무치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콩나물은 어떻게 삶아야 하는지, 시금치는 얼마나 데쳐야 하는지, 간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인터넷으로 찾아가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물만 그렇게 한 건데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밥을 하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언니가 20년 동안 이런 걸 혼자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주는 건가 싶으면서도 왜 이제야 그걸 깨달은 건가 하는 서운함도 있었어요. 첫째 시누이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물만 준비하는데도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5가지만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는 나물 5가지에 전 몇 가지, 탕, 밥, 반찬까지 혼자서 다 해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곡받쳐 올랐어요. 20년 동안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마음을 처음으로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첫째 시누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언니 고생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어요. 둘째 시누이도 첫째 시누이가 제사 준비하는 걸 도와주러 왔는데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나물 하나 묻히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이제 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런 걸 혼자 해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서러웠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남편도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 준비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고,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제사 준비를 3명이서 나눠서 하겠다고, 언니 혼자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약속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진짜로 경험해본 후에 하는 약속이라서 그런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였어요. 첫째 시누이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하더라고요. 다음 제사부터는 첫째 시누이가 전류를 담당하고, 둘째 시누이가 나물류를 담당하고, 저는 밥과 국, 탕만 담당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 전날에는 3명이 다 모여서 함께 준비하자고 했어요. 서로 가르쳐 주면서 배우고 힘든 일은 나눠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실망할까봐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첫째 시누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언니가 20년 동안 우리 집 제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고, 조상님도 언니한테 감사해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족이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께 더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언니 혼자 고생하게 만든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쌓인 마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친정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서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못을 박으라고 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정말 미안해하면서 저를 맞이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나 봐요.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앞으로는 자기도 제사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시누이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를 혼자 고생시킨 걸 정말 미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들한테 조건을 제시했어요. 앞으로 제사 준비는 반드시 3명이서 나눠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만약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제사는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 당일에 갑자기 손님을 데려오는 것도 금지라고 했어요. 미리 일주일 전에는 알려달라고, 그래야 음식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무엇보다 제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엄숙한 의식이지 구경거리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시누이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첫째 시누이는 다음 제사 때 전 부치는 법을 미리 배워오겠다고 했고, 둘째 시누이는 나물 무치는 법을 연습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약 2달 후에 시할머니 제사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시할머니 제사 일주일 전부터 시누이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시누이는 인터넷으로 전 부치는 법을 찾아서 미리 연습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시누이도 나물 무치는 레시피를 여러 개 찾아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시누이들이 먼저 제사 준비에 대해 연락하다니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제사 이틀 전에 우리 집에서 미리 모여서 준비 회의를 했어요. 첫째 시누이가 준비해온 전 부치는 법을 보여주고 둘째 시누이가 나물 무치는 방법을 정리해왔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첫째 시누이가 하는 말이 생각보다 전 부치는 게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전분을 쓰는지, 반죽을 어떻게 하는지, 기름 온도는 어떻게 맞추는지 하나하나 다 중요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물마다 삶는 시간이 다르고 양념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언니가 이런 걸 다 신경 써서 해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혼자 알고 있던 노하우들을 시누이들한테 자세히 알려줬어요. 콩나물은 어떻게 삶아야 비린내가 안 나는지, 시금치는 어떻게 데쳐야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지 정말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시누이들이 정말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어주더라고요. 궁금한 것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정말 배우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20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보게 되니까 감격스러웠어요. 제사 전날에는 정말로 3명이 다 모여서 함께 준비했어요. 첫째 시누이가 전을 부치고 둘째 시누이가 나물을 무치고 저는 탕을 끓이고 밥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함께 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든든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 준비가 즐거웠어요. 첫째 시누이가 전을 부치면서 하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옷에도 냄새가 배고 손도 기름기로 끈적끈적해지는데 언니는 20년 동안 이런 걸 혼자 감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시누이도 나물 무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손이 시리고 허리도 아픈데 언니는 이것보다 몇 배나 많은 일을 혼자 해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드디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제사 당일에도 정말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제사상을 차리는데 이번에는 시누이들이 일찍 와서 함께 도와줬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3명이서 함께 하니까 훨씬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으니까 정말 가벼웠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조상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혼자 준비하느라 지쳐서 형식적으로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함께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시누이들도 자기들이 만든 음식이 맛있다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특히 첫째 시누이가 부친 전이 정말 잘 되었어요.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둘째 시누이가 무친 나물들도 간이 딱 맞았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설거지도 함께 했어요. 3명이서 하니까 금세 끝났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던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시누이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야 언니 마음을 알겠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됐다고,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에 시누이들이 가기 전에 앞으로의 제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음 제사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역할을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사뿐만 아니라
명절 차례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해왔던 모든 시댁 행사를 이제는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무엇보다 남편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사 전날에 미리 와서 남자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줘요. 상 옮기고, 무거운 것들 들어주고, 설거지도 함께 해요. 남편이 하는 말이 20년 동안 아내 혼자 고생시킨 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제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가족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고 시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제사의 의미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함께 조상님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어요. 혼자서 부담스럽게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시누이들도 제사 준비를 직접 해보니까 조상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해요. 이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제사에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변화는 시누이들이 제사를 구경거리로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친구들을 데려오겠다는 말도 안 하고 촬영하자는 말도 안 해요. 이제는 정말 가족끼리만 조용히 조상님을 모시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어요. 제사 본래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날 집을 나간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도 참고 넘어갔다면 아마 지금도 혼자 모든 걸 하고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2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일들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가족들이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해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사가 다가와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준비할 생각에 기대가 되어요.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누이들이 서툴러서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몇 번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능숙해졌어요. 어떤 음식은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사가 진짜 가족의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독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기만 하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20년 동안 쌓인 관습을 바꾸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변화였어요. 이제는 제사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과 함께 조상님을 모시면서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고 있어요. 제사는 한 사람이 희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족이 함께 제사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예전 같은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제 의견을 분명히 말할 거예요. 20년 동안의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야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평등하고 화목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